민주당이 전북 지역 11개 시장 군수 후보를 뽑는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단체장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장 군수 선거에 나설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어젯밤 KBS 전주방송 총국 주관으로 전북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거석, 천호성, 김윤태, 황호진 네 후보가 공약과 자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전북 발전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 국정과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포함하고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태권마을 진입도로 건설 논란을 보도한 우주와 정읍, 부안, 진안 소식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14개 기초단체장 후보 추천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재심 청구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확정되는데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거취가 변수로 남은 가운데 전북 시장 군수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신인 가산점을 받은 우범기 후보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전주시장 선거는 우범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정의당 서윤근 후보 등 3파전이 예상됩니다. 앞서 임정엽 전 군수는 우범기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공천에서 배제된 정읍과 남원, 장수, 순창. 정읍시장 선거는 민주당 이학수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옥 후보가 대결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김민영, 유진섭 후보의 거취가 변수입니다. 남원시장 선거는 민주당 최경식 후보와 무소속 강동원, 박종희, 오철기 후보, 여기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윤승호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장수군수 선거는 민주당 최훈식 후보와 무소속 김창수, 이춘열, 장영수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순창군수 선거는 민주당 최기환 후보 대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군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강임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 무소속 최남덕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헌율 후보와 곧 공천이 결정될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박경철, 임형택 후보 등 4자 구도가 짜여졌고 부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권익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성태, 무소속 김성수 후보 간 경쟁이 예상됩니다. 임실군수 선거는 재심 끝에 경선을 치른 민주당 한병락 후보와 무소속 박기봉, 신민 후보 간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완주군수 선거 민주당 후보로는 구경석 후보가 추천됐는데 공천에서 배제된 송지용 후보의 거취가 변수입니다. 아직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김제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는 정성주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진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무소속 이한기, 천춘진 후보가, 무주군수 선거는 민주당 황희탁 후보와 무소속 서정호, 홍낙표, 황인홍 후보, 고창군수 선거는 민주당 심덕섭, 무소속 유기상, 이호근 후보가 대결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를 추천했다고 하지만 청년과 여성 등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엔 여전히 장벽이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민심의 향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 당내 경선 룰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라든가 100% 국민 참여 경선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한편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들은 발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중앙당 비대위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유창희 후보가 안호영 도지사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조지훈 후보도 안호영 후보와 함께 전주시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행복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경로당 시설과 운영비 확충, 공용 와이파이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청소년의 즐길 거리를 위해 한국 자벌들을 유치하고 각 시군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으로 전북교육감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황호진 네 후보가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요. 토론회 내용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존치 방침을 놓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부분 자사고 폐지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온도차를 보였고 특권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해야 됩니다. 대신에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야 되고 또 고교 학점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래 시대의 인재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이런 인재라고 본다면 자사고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연합해서 이 역주행하는 그런 교육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공정한 선발로 자사고의 장점을 살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4개 시군에서 10명씩 140명을 자사고에 특별 전형을 통해서 배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겠습니다. 교육감 자격을 놓고는 후보 간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9년 전 보도된 국립대 모 총장의 구설수와 관련해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오갔습니다.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기사 서 후보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대답하세요. 무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천호성, 황호진 두 후보의 공동 정책 연대가 사실상 단일화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황 후보께서 천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진보 단일이라는 명칭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혹시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 단일 후보가 그 말을 쓰는 거가 혹시 불법인 건 아시나요? 충분히 물어봤고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응답을 자, 우리 했습니다. 선생님. 이 밖에도 기초학력과 교육과정 등 일선 교육 현장을 누가 더 잘 아는지 후보 간 설전도 오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예비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지난 2013년 동료 교수와의 폭행을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와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거석 후보는 천 후보의 주장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포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 거점 형성을 보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실천과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 담긴 특정 지역 현안은 새만금까지 4개뿐. 특위는 세부적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학교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가시티 추진과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도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혜택을 늘려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앞서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새만금과 이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그리고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건 반길만한 일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에 얼마나 혜택을 줄지 모호하고 기존 경제 자유구역과의 차별화나 법 개정이라는 문턱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위는 또 윤당 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전북 정책과제도 정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전주, 김천간 철도 건설 등이 포함돼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특위는 다음 달 초 전북을 찾아 지역 공약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회기 단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기를 짧게 잘라 연달아 본회의를 개최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공론화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개정 법안이 범죄자는 혜택을, 국민은 피해를 보는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고 부장검사들도 법안을 하나씩 짚으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와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선거 범죄의 수사 개시 가능 삭제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는 물가 상황을 반영하듯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올랐는데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 소비가 증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차질 등의 물가 상승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역시 114를 기록해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0.6포인트 오른 103.8을 기록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생활 형편은 2포인트, 현재 경기 판단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형편 전망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오른 141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전북 지역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0%로 전국 평균보다 3.6%포인트 높고 세종시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6%로 전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높고 울산과 경북, 충북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이달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7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인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등은 모두 전달보다 1에서 4포인트, 여타 지수인 취업 기회 전망과 금리 수준 전망, 가계저축과 부채 전망 등도 1에서 11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다만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저축 지수는 93에서 92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기업이 처음으로 공시대상 대기업에 지정됐습니다. SK는 반도체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재계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관련 업계 가운데선 처음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함께 상호 출자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2012년 설립된 IT 기업으로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해지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두나무와 함께 게임 개발 업체인 크래프톤과 보성, 신영, 농심 등 모두 8개 업체가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 집단 시책에 금년도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계 순위 상위 기업 가운데선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 총액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매출 증가와 물적 분할, 석유 사업 성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계 상위 5개 기업의 순위가 바뀐 건 2010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해운 수요 회복으로 HMM과 SM, 잔금 상선 등 해운업체의 자산 총액도 크게 올랐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IT 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은 자산 총액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시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 76곳의 자산 총액은 1년 전보다 281조 원 늘었고 매출액도 289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하죠. 가상화폐에 이어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디지털 자산인데요.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 피해도 최근 빈번한데 경찰이 NFT를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인증서가 발급된 NFT입니다. 디지털 진품 증명서와 같습니다. 이들 NFT, 세계 최대 거래소인 오픈시에 지난해 11월 말 등장했습니다. 판매자들은 SNS를 통해 이걸 사면 매일 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를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채 2달도 되지 않아 판매자들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가상화폐를 주기로 했던 바로 전날입니다. 약속된 날짜까지 기다리다가 그 전날에 갑자기 메인 계정이 해킹됐다. 돌연 잠적하게 된. 해당 NFT를 산 투자자는 300여 명. 금액만 총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NFT 거래소 화면입니다. 한때 최고가 50만 원에 달했던 이 NFT 가격은 현재 3천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이 이를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는데 블록체인 업체에서 일했다는 이력 등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그 가명 처리된, 닉네임 처리된 운영진 5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 모두 다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전거래로 시세를 부풀린 정황은 물론 보유한 NFT를 고가에 판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는 누군가가 그 작전 세력처럼 활용을 하는 수가 많아요.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일당 5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됐고 이 중 책임자 역할을 한 20대 1명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화영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검색 방식도 편리해집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납부 대상자에 대한 납세 담보를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합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민간 포털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티맵 검색창에 외래진료센터를 입력하면
가까운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787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41명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22,000여 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7명 줄어든 54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중 고령층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1주간 사망자 분석을 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61.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60세 이상 사망자 중에서도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의 비율이 44%로 매우 높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놓고 방역당국은 이번 주 금요일 관련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인 다음 달 하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학교 원격 수업을 끝내고 전면 정상 등교 수업을 시행합니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나 체육관 집합 수업, 양치질 운영 기준 등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에 맡깁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유증상자는 24시간 안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8번째, 전북에선 처음으로 보훈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원정 진료를 받으러 다녔던 전북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요양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동에 문을 연 전주 보훈요양원. 전북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북에는 처음 건립됐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소외되어 있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노후 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에는 장기 요양 대상자를 위한 병상 200개와 25명의 주간보호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물리치료실과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에서는 전기치료기, 압박치료기 등 운동과 재활을 위한 전문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서 안정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실과 여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과 실내외 산책로를 조성해 국가유공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광주시로 가가지고 거기 보훈병원에 있는 요양원에 갔었는데 그 시설보다 아주 첨단 시설을 해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보훈요양원에서 제일로 좋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용료의 80%를 부담해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유공자는 경제 여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첫 보훈요양원이 노년기를 맞은 전북 지역 3만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의 발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지방대 위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경남에서는 지방대학들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뭉치는 공유대학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감도 큽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걸 잡으셨어요? 눈앞 가지고 오시면 와. 네. 3D 안경을 쓴 학생이 전용 펜으로 자동차 엔진을 들어 올립니다. 화면 밖으로 솟아오른 엔진을 360도 돌려가며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홀로그램 기술로 자동차 부품을 직접 분해해 보는 겁니다. 전공책은 책으로만 돼 있으니까 원리 같은 거를 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3D 안경을 끼고 구동 원리까지 이제 세부하게 볼 수 있으니까. 지역 대학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유대학입니다. 기존 대학에서 배울 수 없던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과 정보통신 기술 등 융합 전공 과정은 물론 모바일 앱 개발과 증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취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대학 학생들은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울산대 등 경남과 울산 지역 6개 대학에서 자유롭게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는 지역 기업과 기관 40여 곳에 취업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인재들이 디지털 역량, 즉 코딩 관련된 기술을 지니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경남형 공유대학. 현재 8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내년 2월 첫 졸업자를 배출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보시죠. 첫째는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사면 일정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소비 쿠폰으로 차등 지급해주는 행사로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과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의 대상터 선정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석산 개발로 망가지고 방치된 백산성 서북쪽을 대상지로 정한 것은 동학농민혁명과 백산성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전당 설립 이후 미치는 영향과 백산성 인근 지역까지 연계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지난해 활동지원 사업 인센티브로 국비 700만 원을 받았지만 진안군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모두 불용 처리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포상금이 최근 열린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국비가 아닌 군비로 전액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와 토지 매입 절차까지 완료하고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신문은 무주군이 진입로에 진출입 가감속 차선 등을 확보하지 않아 국토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토지 매입 등의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태권마을 진입도로 건설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미디어국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권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이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태권마을은 무주군이 설천면에 있는 태권도원 인근 지역에 53,500제곱미터 면적의 택지를 조성해서 원로 태권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부대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주택 39채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비롯해서 체험시설과 커뮤니티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 101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지난 2019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기반시설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주군은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60m에 이르는 태권마을 진출입로를 마을 앞 국도 30호선과 연결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태권마을 진입도로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태권마을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설계는 물론 보상 매입 절차까지 마쳤다고 들었는데 국토청으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태권마을은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제국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무주군은 태권마을 진출입로를 따로 내지 않고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서 제국마을 도로를 확장해 마을 앞 국도에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마을을 들고 나는 차량이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한
변속 차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로법에는 새로운 시설을 기존 도로와 연결할 경우에 기준과 절차 등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무주군이 이 점을 간과한 겁니다. 문제는 현재 도로 연결 지점에 주유소와 작은 하천이 있어서 변속차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무주군은 새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곳으로 진출입 도로를 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토지 매입비와 설계 비용이 드는 데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려 하던 사업이 내년으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태권마을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태권마을 진입로 조성은 국토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 승인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전북도에서는 국고보조금 반납 대상 사실을 통보했고 무주군에서는 뒤늦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네, 태권마을 진입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태권마을 조성 계획이 발표됐을 때 진출입로를 따로 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한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불거진 진출입로 변경 문제를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그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주군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무주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주군청 관계자는 변경된 진출입로 방안을 놓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출입로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변경된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서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태권마을 조성 사업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휴전을 설득하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는데 민간인 대피와 관련해선 유엔이 관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5m 길이의 초대형 탁자에 마주 앉은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유엔 사절단이 전쟁 중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구테르스 총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One thing that we firmly believe is that the violation of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ountry is completely out of order in relation to the charter.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먼저 협상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지난달 말 터키에서의 협상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또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서도 러시아군은 부차에서 일어난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먼저 크림반도와 돈바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дет и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мы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таки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то, что нам удастся достич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треке. 1시간 동안의 회담 이후 유엔은 푸틴 대통령이 아조우스탈 제철소 민간인 대피에 유엔이 관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도 유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구테르스 총장은 내일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40여 개 동맹국들과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일 것이라며 결연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거론하며 엄포를 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맞섰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나토 회원국 그리고 동맹 국가들과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 이스라엘 등도 참석했습니다. But we don't have any time to waste. The briefings today laid out clearly why the coming weeks will be so crucial for Ukraine. So we've got to move at the speed of war.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몇 주가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결연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며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Any bluster about the use of possibility of use of nuclear weapons is very dangerous and unhelpful. Nobody wants to see a nuclear war. Nobody can win that.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역시 앞으로 몇 주간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단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석 달째로 접어들어가며 미국은 나토와 동맹국들을 규합한 군사자문협의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기와 군사력 지원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